그린란드는 80% 넘게 눈과 얼음에 덮여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 비대륙성 섬이지만 인구가 약 5만 6천 명으로 매우 적고 인구 밀도도 평방킬로미터당 0.14명으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유입니다. 어느 정도요? 오늘 우리는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일부인 이유와 미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포그래픽스 쇼 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일부인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린란드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고립된 얼음섬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은 이누이트족이었고 기원전 2500년경에 도착했지만 배를 타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레 해협의 바닷물이 얼어붙으면서 캐나다 북극제도와 그린란드를 연결하는 자연적인 얼음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누이트족은 북극을 이동해 그 섬에 정착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최초 이주민이 사라진 뒤에도 여러 번 이주가 계속됐다고 봅니다. 최신 이주민이자 현대 그린란드인의 조상은 툴레족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다르지만 대부분 역사학자는 툴레족이 1100-1200년 사이 그린란드에 정착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노르웨이에서 추방된 에리크 더 레드가 982년에 이끈 또 다른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에리크 더 레드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당시 아이슬란드에 있던 그들의 공동체 중 한 곳에서 그를 추방했습니다. 마을에서 외면받은 에리크는 북쪽 바다를 건너 아이슬란드 서쪽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는 감옥형을 선택했어야 했는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빙판을 찾았으나 자세히 보니 해안선과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전 이주 이누이트들은 여전히 그린란드에 있었습니다. 에리크 더 레드는 그들을 바로 만나지 못했거나 만나도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서기 985년에 에리크 더 레드는 다시 아이슬란드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현지 정부가 자신을 잊었기를 바랐겠죠. 그는 수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군중들 사이에서 흥분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이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초기의 마케팅 사기 중 하나였죠. 에리크는 얼음으로 덮인 섬에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붙여 비옥한 곳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80% 이상 이 얼음에 덮여 있어 대담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에리크를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그가 결국 정착한 그린란드 남부 지역은 여름이 되면 꽤 푸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더 공정하게 바라보자면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에리크는 그린란드로 항해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지만 그 땅의 대부분이 농사에는 전혀 쓸모가 없고 전혀 푸르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에리크 더 레드는 노르웨이인들과 그린란드로 돌아가 서부와 동부 두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노르웨이는 2,000-3,000명으로 늘고 280여 농장을 운영해 에리크가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킨 셈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레이프 에이릭소는 노르웨이에서 기독교화 작업을 하다 아버지를 만나러 그 섬에 왔습니다. 레이프는 도착하자마자 빙하, 바다 표범, 얼음을 보고 이곳에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레이프는 얼어붙은 개척지에서 기독교를 전파했고 1126년 그린란드에 주교자가 세워졌습니다. 노르웨이인과 이누이트는 어떻게 교류했을까요? 잘 지냈을까요? 유럽계 미국인과의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다른 유럽 정착민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오랫동안 고향 방식만 고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후 필그림들이 굶어 죽을 뻔했지만 원주민 도움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고향 방식대로 농장을 세우고 조용히 농부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정착할 당시 그린란드는 지금보다 약간 더 따뜻했던 증거가 있어 당시에는 이런 방법들이 잘 통했을 것입니다. 반면 그린란드와 유사한 기후에서 온 이누이트들은 땅에 의존해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냥과 어업에 유리한 곳에 정착했습니다. 이 두 산업은 현재 그린란드에서 가장 큽니다. 이누이트들은 바다와 가까운 외곽 피오르 지역에 임시로 정착했고 노르웨이인들은 농사에 적합한 내륙 피오르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어류 자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누이트들은 일어나 해안을 따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인들은 농장에 묶여 있어 토지 비옥도나 기후 변화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1500년경에는 그린란드 광어티 있던 노르웨이인들의 인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이누이트족과 노르웨이인 간 적대적 관계가 노르웨이인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하며 이는 에이릭 더 레드의 사가 기록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누이트족을 매우 좋지 않은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누이트족의 이야기에서도 노르웨이인들에 대해 불만스러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집단이 서로 잘 지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측이 충돌할 때 이누이트 쪽이 더 자주 승리했으며 이는 더 좋은 식사와 기후 적응 덕분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농장이 망가지자 어업이나 겨울을 이누이트 쪽만큼 잘 견디지 못했고 이누이트 쪽의 도구와 장비도 없었습니다. 툰드레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끝에 이누이트족은 그런 도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민족 간의 끔찍한 관계 때문에 노르웨이인들은 결국 그런 도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린란드가 얼마나 살기 힘든지 상상해 보세요. 노르웨이인, 아이슬란드인도 기후가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1500년경 그린란드는 다시 이누이트족의 땅이 되었지만 이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동안 네덜란드와 영국의 포경업자들이 무역을 서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때때로 그린란드인들과 접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이전 유럽인과 이누이트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덜 긴장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아무도 80%가 얼음으로 뒤덮인 섬을 식민지로 삼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이 입장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변하게 됩니다. 1721년 한스 IA가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 허가를 받기 전까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누크에 정착해 무역회사와 루터교 선교회를 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열강들도 1776년까지 그린란드와 무역했으나 그 무렵 영국과 프랑스는 남쪽에서 영토와 혁명 문제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그린란드 해안에 상륙할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는 이 시기 이누이트에게 외부 세계를 점진적으로 소개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적 착취를 막았습니다. 이 독점은 몇 가지 예외를 빼고 195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외로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오랜 기간 그린란드와 불규칙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했지만 미국의 첫 획득 시도는 1867년경이었습니다.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은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구입한 후 얼음으로 덮인 광물 자원 많은 영토를 사들이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미국 정책의 최근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흥미로운 점은 시워드가 캐나다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워드는 그린란드의 자원뿐 아니라 더 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 섬이 미국에 속하면 캐나다는 미국의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으로 세 방향에서 포위됩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미국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주요 강대국들에게 흔히 있는 일처럼 그린란드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린란드인과 덴마크인의 저항으로 시워드의 그린란드 획득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1910년에 또 한 번 그 섬을 차지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때 대사 모리스 이건이 혼란스러운 삼자 거래를 통해 그린란드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내 땅을 그린란드와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와 교환할 수 있었고 이후 덴마크는 이를 독일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건의 제안도 시워드 때처럼 냉담히 받아들여졌고 덴마크인들은 무시하며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섬을 획득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제작에 필요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 중 하나가 크리올라이트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올라이트의 소규모 상업적 매장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가장 큰 천연 매장지는 그린란드 이비둣 광산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전쟁의 필수 도구가 되자 모든 나라가 이 황량한 섬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점령은 못해도 필요한 자원 채취 기회를 얻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덴마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덴마크는 나치에 점령됐지만 히틀러 군대는 아직 그린란드 해안엔 못 도달했습니다. 그 섬은 위치와 광물 자원으로 나치가 꼭 차지하려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으나 서방부에서 유럽의 간섭을 막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적용했습니다. 1941년 4월 미국은 덴마크 대사와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왜 덴마크 통치자가 아닌 대사와 협정했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한 후 미국 주재 덴마크 대사 헬리크 코프만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덴마크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체결한 협정은 미국이 덴마크 점령 중 그린란드와 주민을 보호하고 이후 신속히 반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나치 통제하였기에 협정이 무효라 선언했으나 코프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무시했고 조약은 계속 효력을 유지했으며 미국도 이 협정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곧 전시 경제에 매우 중요한 그린란드의 방대한 크리올라이트 매장지에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섬에 미군 기지까지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유럽 전선에 더 가까운 전략적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연합국은 그린란드를 우호국이 통제해 기상 관측소 정보를 계속 얻길 원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관측소의 데이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북서부 유럽 등 유럽의 기상 패턴이 북극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리고 전투에서 어떤 날씨를 맞이할지 미리 아는 것은 결정적인 이점이었습니다. 미국은 군대를 위해 2개의 공항을 건설했고 이는 현재 콩게르, 술수르크, 나사르수르크 국제공항이 되었으며 여러 군사기지도 세웠습니다. 가장 큰 기지는 블루 이스트 1과 2였습니다. 그들은 섬에 라디오와 기상 관측소도 세웠습니다. 나치 독일은 그린란드 동해안의 기상 데이터를 얻기 위해 4개의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2곳을 해체하고 2곳은 방치되었습니다. 1945년 전쟁 후 덴마크는 나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덴마크는 조약에 따라 그린란드 반환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수영장 아이처럼 떠나길 망설였습니다. 1946년 미국 국무부 존 히커스는 그린란드가 미국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밝혔고 미국은 덴마크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에 1억 달러 금을 제안했지만 덴마크가 반응하지 않자 알래스카 포인트 배로 유전과 그린란드 일부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덴마크는 석유와 금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두 제안 모두 거절할 수 있었고 실제로 거절했습니다. 덴마크인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절제의 달인이었습니다. 덴마크 외무장관 구스타브 라스무센은 미국의 빚이 많지만 그린란드 전체를 줄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린란드인들은 귀환에 감사하며 덴마크가 불만을 해결하길 바랐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땅이 덴마크의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1951년 그린란드 무역 독점권을 폐지하고 1953년 그린란드를 왕국에 통합했습니다. 덴마크는 섬의 교통과 교육을 개선하고 경제적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린란드는 독립 요구가 늘자 덴마크가 결국 수용했습니다. 1979년 5월 1일 그들은 그린란드의 자치정부 운영을 선언해 반자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덴마크로부터 천천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체적인 사무를 통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외교 정책이나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계속 주둔을 결정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의 제2차 세계대전 방위조약에서 10조가 쟁점이었습니다. 그 조항은 미국이 조약 조정 제안을 영구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냉전 중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며 덴마크는 나토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조용히 그린란드 전역에 비행장과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소련 사이 전략적 위치로 소련을 겨냥한 공격과 방어 시스템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미국은 1951년 미국과 소련 중간에 비밀리에 툴레 공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은 군함이 보급을 받고 핵폭격기가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 급유를 하며 미군 전투기가 소련 전투기의 침입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한때 그곳에는 1만 명의 병력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미국은 1959년에 캠프 센트리라는 기지도 건설했었는데 현지 주민들에게는 순수 과학연구센터라고만 알렸습니다. 캠프 센트리는 실제로 기상연구나 빙하코 채취 같은 과학 실험도 수행했습니다. 원자로도 있었고 군사적 목적도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빙상 아래 핵미사일 사일로 네트워크 건설을 시도했지만 이동하는 얼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미국 B-52G 폭격기가 그린란드 북서부 해안에 추락한 사고는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관계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1957년 덴마크는 자국과 영토 전역에 걸쳐 비핵 정책을 시행하여 핵무기의 존재는 물론 통과조차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추락한 폭격기는 이 정책을 몰랐던 듯합니다. 4개의 핵폭탄을 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돌로 인해 핵탄두가 손상되어 방사성 물질이 피오르드로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폭발하지는 않았으니 다행인 걸까요? 당시 미국이 덴마크 영공을 핵무기 탑재 비행기로 불법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덴마크가 크게 불쾌해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에 둘러싸인 사람들도 불쾌했겠죠. 이 사건들 이후 그린란드 사람들은 미국을 불신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몇 년간 군사기지를 세워도 나라를 지키는 명분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때쯤 호위를 거의 소진했습니다. 2004년 미국이 툴레 공군기지 방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합의하자 그린란드 주민들의 미국 주둔 관련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기지 건설 당시 이누이트들은 강제로 쫓겨났고 수십 년 뒤 공군기지 업그레이드를 계기로 문제가 재조명됐습니다. 그들은 귀한 권리를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로부터 더 많은 독립을 원했던 많은 그린란드인들에게는 덴마크의 지배를 미국의 군사 감독으로 바꾸는 것이 꼭 발전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몰래 그 섬에 핵폭탄을 보관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2008년 그린란드가 덴마크 왕실로부터 더 많은 독립을 얻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국민투표는 통과되어 그린란드는 자치정부법을 승인했습니다. 그린란드어가 유일한 공식 언어로 인정되고 덴마크어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덴마크어, 그린란드어, 영어도 구사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통치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린란드는 이제 자체법원, 경찰, 교도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국경 통제, 재정, 가족법, 근로환경에 관한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외교, 국방, 안보 정책은 여전히 덴마크가 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린란드가 점점 더 자체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 만큼 그들이 마침내 미국의 더 많은 개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은 미국의 일부가 될까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땅에 핵폭탄을 숨기고 알리지 않은 일이 있어. 이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거나 침공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일도 있었죠. 이런 일들은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린란드인의 85%가 미국 합류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미국 성인 중 산타클로스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는 비율보다 높습니다. 2022년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 79%가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린란드인의 55%가 덴마크 시민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으로는 누릴 수 없는 보편적 의료와 무상 교육 등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매각을 거부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무력 점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평화로운 섬을 침공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국제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이득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가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을 찬성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이것이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의 관계를 심각하게 분열시킬 것을 잘 압니다. 그린란드의 총리 무테 이게다 무테 아이게다는 현재 그린란드의 궁극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5년 자치선언은 실제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또 다른 국민투표에서 완전한 독립에 대해 투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다 총리는 또한 그린란드는 매물로 나온 땅이 아니며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다 총리는 미국과 방위 광산 개발 협력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이는 미국이 국제관계 분열을 부각하는 점입니다. 미국은 동맹을 해치지 않고도 이미 그린란드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서쪽 비투피크 우주기지에 주둔하며 탄도 미사일 초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광물도 이 나라에서 받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미국과 정보 첩보를 공유하는데 큰 비용을 들여 인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독립해야 할까요? 미국이 섬을 사려 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미국의 캐나다 침공 계획 영상이나 다른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